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 개표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어요. 광역별 판세표라는 거, 이거 전국의 지역구 253지역구 중에서 163석이 나와 있어요. 우세지역, 경합우세지역, 경합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투표 이전에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맨 제목 광역별 판세표고 괄호 사전투표 보정값 이러고 괄호 닫았는데요. 사전투표 보정값 이거죠. 바로 미리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 163석을 정확하게 한 석도 틀림없이 만들어냈던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163석에다가 비례대표 17석을 더해가지고 180석을 목표로 했던 거죠. 그럼 180석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당 혼자서 입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의석수를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프로그램 보정값을 통해서 사전투표에서 주로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맨 꼭대기에 컨트롤 타워 중앙선관위 서버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에 사전투표 보정값이라고 했고 프로그램 이렇게 써놨어요. 이 중앙선관위 서버에 자체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청사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4.15 총선 때 나타났던 규칙적인 숫자 63대 36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번 강서 보궐선거에서 69대 31, 이것은 200석을 의미한다는 것. 자, 이와 같이 컨트롤 타워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청사진을. 그러면 우리 사실은 우리 투표하는 거 필요 없어요. 현 상태는 이 청사진 그대로 방송국에서 방송하면 끝입니다. 163석 만들어 놓고 실제로 163석 나오지 않았습니까? 투표는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가 있죠. 근데 사전투표는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가 있어요. 컨트롤 타워에서 프로그램 갖고 조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순서가 중앙선관위 서버의 프로그램이고요. 투표를 시작해서 두 번째 어느 곳에서 부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위치인데요. 프로세스죠. 우리가 관내 사전투표를 하건 당일 사전투표를 하건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투표 상황표라는 거를 기록하게 돼 있죠. 그런데 투표 상황표가 실제 투표자 수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비례대표의 경우인데요. 교부된 투표용지가 4,674표였었어요. 근데 투표함의 실제 투표지는 그거보다 10표가 많은 4,684표였었습니다. 볼펜으로 찍찍 긋고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거 불법이죠. 공식적인 문서에 아무나 저렇게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당일 투표의 경우에는 당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직접 전달이 됩니다. 운송이 직접 돼요. 그런데 사전 투표의 경우는 직접 전달이 안 되고 우편이니까요. 우편 집중국으로 가죠. 그 다음에 우편 집중국에서 지역구 선관위로 넘어갑니다. 지역구 선관위로 넘어가는 과정과 시간과 여기 감독하는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거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그 상태에서 개표소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지역구 선관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해점과 의문점,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이 불법 투표지를 마구 쑤셔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건 아닙니다. 우편으로 온 투표 용지를 해당 지역구로 보내려면은 투표함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류 작업하는 것이고요. 투표지를 마구 쑤셔 넣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장면으로서는. 그럼 이 영상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는 거죠. 다시 이제 투표용지를 갖고 들어왔고 봉인지를 마구 띄어요. 봉인지 띄고 갖고 들어온 투표용지를 집어넣습니다. 예, 분류하는 거죠. 봉인지를 다시 봉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표용지가 오면은 다시 봉인지를 띄었다가 또 붙이고 3차례 정도에 걸쳐서 봉인지 뗐다 붙였다 해요. 이것이 불법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우리가 의심해야 될 부분, 과연 지금 집어넣고 있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인 투표용지인지 아니면 유령 투표지가 만들어진, 이미 아까 설명드렸던 청사진에 의거 만들어진 숫자를 채워넣기 위해서 미리 마련된 것이 섞여 있는 것인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권오영 변호사님이 대선 직전에 지역구 선관위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 창고를 다 촬영한 게 있어요. 빈 투표 봉투,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투표용지 여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이거 왜 선관위에 있었습니까? 선관위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었죠. 근데 왜 선관위에 있었을까요? 청사진에 의거 만들어 놓은 이 숫자를 메우기 위해서 유령표를 여기서 만들지 않았느냐. 물론 투표지 제작은 딴 데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봉투에 넣고
개표 작업은 여기서 쌓여있던 것 같고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관위로 왔느냐 하는 건데 우편 집중국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등기번호 이거 다 남아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가짜로 다 조작해서 등기번호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 갖고 우편 집중국에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그 선관위로 가져온 것인지 이거는 확인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영후 해커의 지문 공동 저자지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서 남양주 해당 투표소로 몇 시 몇 분에 발송됐는지 배송 시간을 조사를 했어요. 우편 집중국에서 해당 선관위로 보낸다는 데는 하루 만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0표다. 한 2,000표 정도는 하루 만에 도착했는데 8,000표 정도가요. 이틀 만에 도착했어요. 그럼 그 하루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청사진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 사전투표했다라는 걸 보고 나머지를 채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를 실제 투표자 수를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 늦어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저는 그런 상태에서 개표소로 이제 오는 거죠. 개표가 시작됩니다. 전자개표기로 이제 집어넣는데 전자개표기에서는 무슨 부정행위가 일어났을까요? 전자개표기 자체는요 기계이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개표기 안에 들어가 있는 고성능 컴퓨터에 의한 프로그램이 문제인 것이죠. 공투표가 1번으로 갔습니다. 무효투표가 1번으로 이송됐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조작을 해놓고 개표 상황표를 수기를 하게 돼 있죠. 근데 개표 상황표에서 그게 실제와 또 틀리다는 거죠. 우리 참관인들이 많이 잡아냈지요. 각 투표소에서 올라온 거를 이제 합산을 합니다. 이 합산 과정에서도 또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합계 숫자를 조작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3,793 플러스 2,070을 8,444표로 실제로 하면은 5,863표 아닙니까? 근데 기록을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합산해서 이 숫자가 중앙선관위 서버로 넘어가는 거예요. 3구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0.73을 이겼다. 이 0.73은요 이재명이 1% 이긴다는 목표점으로 계산을 하면요 이와 같이 합산 과정에서 잡은 것 또 당일 투표 기록에서 잡은 것 등등 이걸 다 잡은 것이 약 40만 표예요. 1% 승리를 하고자 했는데 40만 표를 합산 과정 잡혀가지고 못했거든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0.732%네요. 그거만큼 이긴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매와 같은 눈으로 감시한 덕택으로 승리한 겁니다. 딴소리 하는 분들 많아요. 뭐 프로그램 예측을 잘못해서 프로그램은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 잘못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그런 그 말들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합산을 해서 KT 인터넷망을 통해 갖고 컨트롤타워 중앙선관위 서버로 가죠. 그런데 여기 합산 과정에서 조작한 이 숫자들이 개표소에서 올라가는데 꼭 이겼다. 꼭 이겼다고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180석을 만들 수 있는 숫자다? 이거는 장담하기 어렵죠. 그래서 중앙선관위 서버로 올라간 이 자료는 거기 프로그램에 의거 자동적으로 이것이 몇 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냐라는 거를 자동적으로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180석에 미달됐다 하면은 다시 보존값을 다시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180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6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방송국에 보내서 방송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겁니다. 조작할 수 있는 요소 제1번 컨트롤타워 서버, 2번 투표 끝나자마자 투표 상황표, 3번 우편 집중국에서 지역 선정으로 넘어가 가지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4번은 개표로 들어갑니다. 전자 개표기에서 조작하는 것, 또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표 상황표에서 또 조작하는 것, 6번 최종 합산 과정에서 또 조작하는 것, 7번 합산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서버로 올라가서 최후로 보존값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이와 같이 7군데에 부정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강서 보궐선거까지 적용된 투개표 시스템입니다. 4.15 총선 때 선거 부정했던 거는 전자개표기를 활용했어요. 2번이 1번으로 간다든가 봉투표, 혼표가 1번으로 간다든가 이와 같은 전자개표기를 활용했습니다. 거기에서 들통난 건 뭡니까? 소송이 걸릴 줄 몰랐겠죠. 개표 현장에서 올라간 실제 숫자가 거기도 조작된 숫자이겠습니다만은 서버로 가서 180석을 만들기 위한 보존값을 적용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부정한 것이
방송됐거든요. 그럼 개표 현장에서 올라간 숫자를 또 부풀렸으니까 숫자가 맞을 리가 없죠. 방송국에서 발표한 거하고 개표소에서 올라간 숫자가 맞을 리가 없죠. 근데 소송이 걸렸는데 숫자는 맞춰야 놔야 될 거 아닙니까? 투표함 열어서 다 세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통과리 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정상적인 투표용지 가지고서 그 짧은 시간에 만들어서 합니까? 아니죠. 일반 인쇄소 아무데나 가가지고선 마구잡이로 해서 투표함 바꿔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게 제일 편하죠. 그게 다 들통난 거죠. 그것이. 자, 그러면 한 번 들통난 거를 다음 선거에서 또 사용한다? 그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구 대선에서는 전자개표기를 활용하거나 서버에서 보정값을 또 적용시키거나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방송국과 통화해서 어떻게 그 선관위로부터 왔다라는 거 전화상으로 확인된 사안이에요. 전자개표기 보정값이 문제였었으니까 이거 사용하지 말자.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투표 이전에 청사진을 만들어 놓는 건 공통점이죠. 같죠? 만들어 놓은 숫자만큼 미리 집어넣어 버리자. 유령표를 만들어서 미리 집어넣어 버리자. 이건 전주 완산 의뢰 경우입니다. 이 자체의 프로세스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해당 지역구로 보내야 하는 분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투표지가 올바른 투표지냐?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역선관위까지 오기까지 감독하는 도 없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왔다 이 말입니다. 유령 투표지 어디에서 제작한 걸 갖다가 이미 섞어 갖고 넣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를 전자개표를 통과시키면 조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전자개표기 활용 안 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했죠. 미리 집어넣은 거. 서버 보정값도 활용할 이유가 없었죠.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진화됐어요. 6.1 지방선거 때는 그것까지도 들통났죠. 3구 대선 때 참관인들이 이미 내 눈으로 감시를 해갖고 잡아냈다 이 말이죠. 40만 표가량 잡아냈다 이 말이에요. 다 들통났죠. 그럼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6.1 지방선거에서는 노골적으로 바뀌어버렸다. 보세요. 이게 개표 현장이에요. 당일 투표지인데 QR코드 없어요. 이거는 일련 번호 자른 걸 받아갖고 우리가 기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표 현장에 안 자른 걸 갖다 놓고 가위로 자른다 이 말입니다.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4.10 천서 때 선관위에서 오케이 수개표 하자 이러고 들고 나왔죠. 근데 내가 즉각 이거 함정이다 이러고 들고 나갔죠. 왜 함정인가? 다 조작된 거를 이미 넣어놓은 투표함을 가져와서 전자개표기로 통과시키면은 조작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예요. 실제로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죠. 경기도지사의 경우 2분 6초 동안에 일방적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김동연 2분 6초 동안에 783매가 넘어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1번 투표 분류한 거를 갖다가 재검하는 과정의 영상 아니냐? 그거 아니죠. 그 옆에 막 움직이는 숫자들 있죠. 3,800매 뭐 이런 식으로 783사람이 한 투표소에서 연속적으로 1번을 투표했다는 이야기뿐이 더 됩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것이? 1년 번호 순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투표 용지들은 어느 과정을 통해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게 됐을까요? 이게 유령 투표제라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하게 됐을까요? 미리 넣어놓았다면 수개표면 뭐합니까 도대체? 선관위가 수개표하겠다라고 낼름 받은 거야. 이거는 함정이에요. 이것이 함정.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QR코드를 바코드를 사용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4월 10일 총선에서 사용할 바코드는요. 바코드 밑에 조그맣게 숫자가 나열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바코드예요. 뭐 그건 둘째치고 끊어놓고는 큰 문제 안 된다고 보고요. QR코드도 왜 함정인가 하는 거죠. 이미 맹주성 하면은 맹주성 누구 찍을 사람이야. 개인별 성향이 문재인 들어서서 9번의 공직선거를 통해서 이미 그 개인 성향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QR코드를 통해서 조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코드를 하겠다 오케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가 함정인가 하는 거야. 4.15 총선과 관련성을 지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QR코드 하자고 해서 바코드를 했고 수개표 하자 해서 수개표 했어. 이상이 없잖아. 4.15 총선도 따라서 이상이 없는 거를 왜 이상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죠 바로. 이게 함정인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수개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뭘 이겨요 이기긴. 이런 함정을 깔아놓고선 낼름 받아먹은 것인데 행정안전부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4.10 총선
예민하죠. 여기에 공정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화 연락을 받고요. 행정안전부하고 2번에 걸쳐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 강연을 하게 됐어요. 아, 수개표를 하게 됐다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진화됐습니다. 유령 투표지를 먼저 집어넣고 전자개표기를 통과시킨 이후의 수개표는 함정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니까 깜짝 놀라갖고 교수님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투표지에 선거법에 의거 관리관의 도장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사인 사용. 우리는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몇 달 전부터 사인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식대로 하겠다라는 자세로 끝까지 버티고 있대요.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사인 사용하라는 거 외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국힘당 여기는 뭘 하고 있었는가? 국힘당의 국책자문위원단이라고 그러던가 회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도 전화 연락이 와서 부정선거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여기서도 수개표를 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이. 그래서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라고 설명했죠. 이 외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만들었다 하고 뭐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그래놓고 활동을 하고 그 위원장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은요, 12월 23일부로 임무가 다 끝났다 이러고 나오는데 그 내용이 나와요. 무엇을 했는지. 자랑스럽게 수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 격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해 보겠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철저히 관철시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관철시키겠습니다. 이거 하고 현재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하고 해보겠다고 갔습니까? 시도했지만 실패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4.10 제도 개선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대만 선거 시스템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대만 총통 선거한 거 보고선 대만식으로 하자 사람들이 막 외쳐대기 시작해요. 대만식으로 하는 거 참 좋아요. 좋은데 아시다시피 대만의 경우는 전자 시스템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을 상태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대만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자개표기 내지 서버 이거를 활용하게 돼 있거든요. 좀 틀려요. 그래서 대만식으로 하되 개표 현장에서 올라가는 이 데이터 서버로 올라가기 이전에 각 개표소별로 당선자를 발표하라는 겁니다. 당선자 발표했는데 서버로 올라가서 조작해서 방송국에서 바꿀 수 있나요? 없죠. 이 내용도 저 행정안전부하고 국가정책자문위원회에다가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에요. 딜레마적인 상황인데요. 이번 총선도 난망이죠. 뭐 거의 종북화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갖고 가고, 심지어 진보당 같은 경우는 아예 예전에 통합진보당 후신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대한민국은 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라고 운동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운동권들의 패러다임을 지켜주기 위해서 침묵한다고 보거든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한동훈 행보에 대해서 박수를 쳤다가 좀 이상하네. 이번에 국힘당에 공천하는 의원들이 어떤 종류의 의원들인가 관찰을 한 후에 뭔가를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공천을 보고 좀 판단을 한다라는 게, 공천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저희 MPK는 탄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헌정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헌법을 고치지는 않았으니까 법적으로는 뭐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사실상 국가보안법도 무력화되고 헌법도 무력화된 이 헌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탄핵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태블릿 문제도 했고 자유삭제 개헌 반대를 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부정선거, 사실 규명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범정치 세력은 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동의합니다. 나 거기에 울분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탄핵 반대 운동을 같이 했던 파들이 너무 타협을 잘합니다. 교수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MPK도 계속해서 그렇게 타협을 해나가야 됩니까? 이제 막바지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요. 그럼 그 이후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가 안 나오네요. 이재명을 다루기 위해서는 윤석열, 한동훈 체제를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낙연 씨가
나가서 새로 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한 청년 출신들을 이번에 공천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대신 이재명을 끝까지 신임하는 어떤 그런 그들 나름대로는 생존 방식이 있는데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이재명을 다루는 그 패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 패는 원래 구속을 시키는 것인데 구속시켜야죠. 자신들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것조차도 이 사람들한테 맡길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동훈이나 윤석열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고민이죠. 대장동 사건 그것만 따져도 증인으로 수없이 드러났는데 아직도 무슨 뭐 판결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구속시켰어야 옳았죠. 예전에 이재용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2번, 3번 다시 고쳐서 냈어요. 이번에 영장판사가 기각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했는데도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이 봐주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처음에 탄핵 반대 운동을 했던 때로 돌아가서 심각한 헌정이기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역사적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좀 있었지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사장님께 상의 드린다 이런 관점에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파국을 한번 구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의 가치 이거에 의거 스스로 그런 방향성이 마련된다고 봐요. 파국까지는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질이는 아니라고 봐요. 역사가 진실된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스스로 파국되는 어떤 기회가 올 걸로 봅니다. 저희가 탄핵 반대 운동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 규명까지 7년 가까이 애를 썼는데 결국은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면 지금 김무성이라든지 뭐 유승민도 다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은 좀 멈출 때가 된 거 아닌가? 저희가 해왔던 이 모든 투쟁들을 멈춰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듭니다. 다시 돌아간 건데 원위치로 돌아왔죠. 원위치로. 예. 이거 참.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면 운동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엉망진창의 대한민국 가치 세계가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지키는 것인데요. 네. 총을 들 수 없고 유혈을 쓸 수 없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좀 정직해야 된다. 좀 두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유승민이고 김무성이고 지금 말만 무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천 받았느냐? 여기까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중국 속국화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하고, 여기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뭐 기타 대한민국 공당이 모두 합세를 하는 형국이면 저희는 제3의 길인데 장애에 있는 우파 정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관심을 사실은 가졌던 정당은 고영주 변호사가 하는 자유민주당인가? 그게 부정선거를 안 그거 하죠. 하나뿐이었거든요. 신문에 부정선거 없다는 걸 광고를 냈더라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거 한 줄이 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 외에 마땅한 정당이 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적인 노골적인 지지는 안 하는데 우리 단체의 사명이 법치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조금 유보하고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